과연 우리의 선조들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문명의 찬란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또한 우리의 미래에 남을 문명과 앞으로 사라질 문명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인디아나 존스를 아시나요? 그는 매우 가치 있는 고고학적 유물을 찾으러 다닌 인물로 묘사된 모험가이자 고고학자로 유명한 영화 속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디아나 존스처럼 독단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외딴 곳으로 많은 놀라운 여행을 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바로 고고학자인 데이비드 해처 칠드레스라는 인물이며 잃어버린 도시와 고대 문명에 대해 여러 논문을 쓰면서 그는 고비 사막에서 볼리비아의 푸마푼쿠, 모헨조다로에서 바알백에 이르기까지 희미하게 기억된 지역의 영광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6권 이상의 장편책인 잃어버린 도시 시리즈를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고대 문명 전문가가 꼽은 고급 기술을 꽃피웠던 고대 문명 9곳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순서는 그 기술 능력의 높고 낮음과 무관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문명은 고대 뮤 또는 레무리아입니다. 다양한 밀교 자료에 따르면 최초의 문명은 약 7만 8천 년 전에 뮤 또는 레무리아로 알려진 거대한 대륙에서 발생했으며 그것은 놀랍게도 5만 2천 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약 2만 6천 년 전 또는 기원전 2만 4천 년경에 발생한 극이동에 의해서 발생된 지진으로 파괴되고 말았다고 때때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는 다른 후발 문명만큼 높은 기술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특히 지진을 오래 견딜 수 있는 거석 건물의 건축에서 일부 고급 기술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뮤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정부의 과학이었다는 것인데 그곳에서는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정부가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교육은 제국 성공의 핵심이었고 모든 시민이 우주의 법칙에 정통하고 직업이나 무역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번영을 얻게 됩니다. 또한 뮤 제국의 아이가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최소한 21세까지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시민권 취득을 위한 훈련 기간은 7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가장 이른 나이는 28살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두 번째 문명으로는 고대 아틀란티스입니다. 재난으로 인하여 뮤 대륙이 가라앉았을 때 새로 형성된 태평양 분지에 물이 몰려들면서 세계의 바다가 급격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레무리아 문명 시대의 대서양에 존재했던 비교적 작은 섬들은 빠져나가는 바닷물로 인해 그 지대가 높고 건조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등장한 육지는 대서양의 포세이드 군도와 합류하여 작은 대륙을 형성했습니다. 이 대륙은 오늘날 역사가들에 의해 아틀란티스라고 불리지만 실제 이름은 포세이드입니다. 그러한 아틀란티스는 오늘날 우리 행성에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단계로 기술을 발전시킨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1883년 티베트인 필로스라고 하는 영혼에 의해 약 3년에 걸쳐 프레데릭 스펜스 올리버라는 젊은 캘리포니아 사람에게 정신적 받아쓰기를 통해 적은 책 두 행성에 사는 사람 그리고 1940년 속편인 지구인의 귀환에서 다음과 같은 발명품과 장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치명적이고 유해한 증기를 이겨내기 위한 에어컨, 그리고 진공 실린더 램프, 그리고 측면 힘으로 조명되는 야간용 크리스탈 튜브, 전기소총, 추진력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총, 그것은 레일건과 유사하지만 매우 새로운 발명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노레일 운송, 물 생성기, 공중 부양과 반발력으로 조종되는 공중선인 베일렉스. 이러한 발명품은
그의 책을 받아 적은 1883년에는 상상도 하기 힘든 것들이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세 번째 문명으로는 인도의 라마 제국입니다. 다행히도 인도 라마 제국의 고서들은 다른 고대 국가들과 달리 잘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 고대 국가들 중 많은 수가 이제 정글에 남겨진 사막 황무지이거나 문자 그대로 일부는 바다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전쟁과 침략으로 황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역사의 상당 부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인도 문명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대륙 침공 약 200년 전인 기원전 500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것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에 현대 파스키탄의 인더스 계곡에서 모헨조다로 즉 죽은 자의 둔덕과 하라파와 같은 극도로 정교한 도시가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 도시들의 발견으로 고고학자들은 인도 문명의 기원을 수천 년 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현대 연구자들에게는 놀랍게도 그 고대 도시들은 매우 발달되어 있었고 주요 고고학자들은 도시들이 건설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 계획의 두드러진 초기 사례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대도시 전체의 상하수도 배관 시스템이 오늘날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중해의 오시리아 문명입니다. 지중해는 아틀란티스와 라마 시대 당시에는 매우 넓고 비옥한 계곡이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왕조 이전의 이 고대 문명은 오시리아 문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일강은 오늘날과 같이 아프리카에서 흘러나와 스틱스 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북부 나일강 삼각주에서 지중해로 흘러가지 않고 계곡으로 계속 흐르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지중해 계곡의 가장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가 큰 호수를 만들었고 그것이 몰타와 시칠리아 사이를 지나 사르데냐 남쪽 지브롤터, 즉 헤라클레스의 기둥에서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아틀란티스가 대격변으로 파괴되었을 때 대서양의 이 격변적인 변화는 서서히 지중해 분지를 범람시켰고 오시리아의 대도시를 파괴하였으며 더 높은 지대로 이동하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지중해 전역에서 발견되는 기이한 거석 유적을 설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중해에 현재 알려진 침몰한 도시가 약 200개 이상 있다는 것은 고고학적인 사실입니다. 이론상으로는 크레타와 그리스의 미노아, 미케네 문명과 함께 이집트의 문명은 이 위대한 고대 문화의 잔재입니다. 그 문명은 거대한 지진 방지 거석 구조물들을 건설했으며 아틀란티스 시대에는 전기 및 기타 편의시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틀란티스나 라마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비행선과 기타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었으며 종종 자연에서 전기를 끌어 사용했습니다. 절벽을 넘어 물 아래로 들어가는 몰타의 신비한 수레 자국은 아마도 고대 오시리아 전차 노선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채석된 돌을 지금 물에 잠긴 도시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시리안인들의 첨단 기술의 가장 좋은 예는 레바논 바알벡에서 발견된 놀라운 플랫폼일 것입니다. 주요 플랫폼은 세계에서 가장 큰 깎아낸 암석인 바알벡의 유명한 절단석인 아슐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 돌들 중에는 길이가 무려 25m, 두께가 4.6m에 달하며 무게는 각각 1200에서 1500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로는 고비 사막의 위거 문명입니다. 많은 고대 도시가 고비 사막의 위거 문명과 함께 아틀란티스와 라마 시대에 존재했다고 전해집니다. 고비는 비록 지금은 메마른 땅으로 뒤덮인 사막이지만 이 도시들은 바다의 항구였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고비 사막의 잃어버린 도시에서 엘리베이터가 발견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거 지역에서는 비마나 등 첨단 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며 1930년대 러시아의 유명한 탐험가 니콜라스 레리이는
티베트 북부 상공에서 날아다니는 원반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마도 그 비행체는 북부 티베트나 고비 사막에 존재하는 위거의 기술을 사용하여 여전히 활동적인 도시에서 온 고대 천궁인 비마나에 존재드렸을 확률도 있습니다. 의미심장하게도 13번째 학교로 알려진 레무리아의 장로들은 대격변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의 본부를 우리가 현재 티베트라고 부르는 중앙아시아의 무인도 고원으로 옮겼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은 위대한 백의 형제단으로 알려진 도서관과 학교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선택된 인간을 통해 영적 가르침을 전파하는 위대한 힘에 완성된 존재라고 하여 형제단의 구성원은 고대 지혜의 마스터 또는 상승 마스터, 보이지 않는 교회 또는 단순히 계층 구조로도 알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604년에 태어난 중국 철학자 노자는 고대 스승과 그들의 심오한 지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유명한 책인 도덕경을 저술했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중국어로 쓰여진 가장 인기 있는 책일 것입니다. 그가 마침내 그의 매우 긴 삶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가 중국을 떠났을 때 그는 서쪽으로 여행을 떠나 전설적인 땅인 시황무로 향했고 고대 중국에서는 그곳이 고대인의 본부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백의 형제단과 무의 제13학교였던 것일까요? 자, 이제 6번째 이야기로는 티아후아나코 문명입니다. 뮤와 아틀란티스에서와 같이 남아메리카 건설은 거대한 벽을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된 다각형 건설 기술로 거석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대 무의 주변은 환태평양 조산대인 불의 고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진에 강한 벽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치 일본처럼 말이죠. 그곳의 집과 공동 건물은 거석 돌 덩어리로 지어졌습니다. 문화가 미래 세대의 안녕과 지역사회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부여한 가치에 대한 높은 존경심 때문에 그들의 구조물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 반면에 시멘트, 나무, 석고 벽으로 지은 일반적인 집은 그대로 두면 100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집트, 몰타, 페루의 거석 건축물을 보면 그 건물들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잉카족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페루의 고대 수도인 쿠스코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쿠스코 시내 대부분의 건물들은 수백 년 된 벽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스페인에 의해서 건설된 보다 최근의 건물들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쿠스코에서 남쪽으로 불과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볼리비아의 알티플라노 높은 곳에 있는 푸마펑쿠엔 환상적인 유적이 있습니다. 티아후아난코의 유명한 유적지에서 약 1마일 떨어진 푸마펑쿠의 유적은 장난감 빌딩 블록처럼 던져진 거대한 거석의 건축물입니다. 도대체 어떤 종류의 대격변이 그러한 과감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야만 하는 의도된 거석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톤짜리의 블록은 강력한 지지적적 힘에 의해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이 어떤 종류의 대격변 동안 갑자기 격렬하게 위로 밀어 올려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극이동일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이전의 해수면 운하는 현재 안데스 산맥의 약 13,000피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한 증거로서 많은 해양 화석이 티티카카 호수 근처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 호수에는 유일하게 알려진 민물 해마가 서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7번째 이야기로 마야 문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보셨던 마야의 피라미드는 중앙아메리카에서 인도네시아 자바섬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바 중부의 수라카르타 근처 라오상 경사면에 있는 수쿠의 피라미드는 중앙아메리카의 정글에 있는 어떤 곳과도 어울리는 돌무덤과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는 놀라운 사원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실제로 티칼 근처 우악사툰의 고대 마야 유적지에서 발견된 피라미드와 거의 동일합니다. 고대 마야인들은 초기 도시가 땅과 농경의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뛰어난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였습니다. 그들은 고대 유카탄 반도 전역에 운하와 수경 정원 도시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마야 문자 중 일부는 회충의 에트르 진동을 전파하는 방사성 유형의 곤충 제어 용도로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에드가 케이시는 마야와 그들의 기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석재의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큰 원통형으로서 그 위에 있는 뚜껑의 돌이 실린더의 끝과 뚜껑돌 사이에 집중된 힘이나 그 힘을 중앙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그 양면을 절단합니다. 그렇게 에드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을 건축하는 방법에 관한 기록은 오늘날 지구상에 3곳에 있습니다. 그곳 중 한 곳은 아틀란티스 혹은 포세이디아의 가라앉은 부분, 즉 플로리다 해안의 비민이라고 알려진 오래된 바닷물 아래서 신전의 일부가 발견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집트에 있었던 성전 기록에서 그 신전이 보관되어 있던 땅에서 나온 기록들을 보존하기 위해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돌들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는 현재 미국의 유카탄으로 옮겨진 기록에서 지난 몇 달 동안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일부 소식통들에 의하면 고대 기록의 전당은 마야 지역 어딘가 아마도 기존 피라미드 단지 아래 지하 터널과 챔버 시스템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고대 지식의 보물창고는 현대 CD와 유사한 방식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뛰어난 품질의 수정 결정체 속에 그 지식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8번째 이야기로는 고대 에티오피아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과 에티오피아의 책 케브라 네가스트와 같은 고대 문헌에서 고대 에티오피아와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레바논의 바알백에 있는 것과 유사한 3개의 거대한 아슈라르 석재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존경받는 솔로몬 사원과 록 사원의 무슬림 도움이 이 자리에 존재하며 그 토대는 분명히 오시리아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후기 페니키아 건축의 많은 부분과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보관하는 성전의 건물과 에티오피아의 성전은 거대 석조 건축물의 마지막 버전입니다. 솔로몬 왕이 초기 거석 신전의 폐허 위에 지은 거대한 성전은 언약궤로도 알려진 고대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언약궤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초기 문화의 순금 조각상을 포함하여 여러 신성한 물건을 보관하는 전기 발전기 상자였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라는 상자와 금상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집트의 대피라미드 왕실에서 꺼내왔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언약궤와 다른 고대 유물이 실제로 전기 장치였으며 그중 일부는 신전에서 신탁으로 숭배되었다고 믿습니다. 성서는 권한이 없는 허가되지 않는 자들이 어째서 궤를 만지고는 감정사를 당했는지 그 과정을 알려주었던 것일까요? 자, 이제 오늘 고대 문명 이야기의 마지막 목록은 태양의 아로이 태양왕국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고대 문화입니다. 이른바 잃어버린 무 대륙이 극의 이동으로 인하여 약 24,000년 전에 가라앉고 말았지만 태평양은 나중에 라마, 한반도, 아프리카 및 아메리카에서 온 모든 문명의 인종적 혼혈로 인해 다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태평양에 있는 것보다 더 넓은 땅을 가진 선진 섬나라가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주변에서 성장했습니다. 폴리네시아의 고대 전설에 따르면 이 놀라운 문명은 유럽이 태평양을 재발견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존재했던 아로이 왕국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아로이는 중앙태평양 전역의 거석, 피라미드, 플랫폼, 아치 및 도로 그리고 조각 동상들을 많이 세웠다고 합니다. 난 두아스, 난 마돌이 있는 섬으로 고대 왕들이 폼페이를 통치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뉴칼레도니아에 있는 약 400개가 넘는 자갈 언덕 중에 그 일부가 발굴되었을 때 석회와 조개 껍질 물질의 시멘트의 기둥은 예일과 뉴칼레도니아 박물관에서 탄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 그것이 기원전 5120년과 195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이상한 시멘트 기둥은 뉴칼레도니아 남부와 소나무 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터 섬 주민들에 따르면 섬의 조각상들은 섬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나선형으로 움직이거나 공중에 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폼페이 섬에서 미크로네시아인들은 11평방마일에 달하는 도시의 돌들이 제자리에서 부상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스터섬, 하와이, 타히티의 폴리네시아인들은 모두 그들의 조상이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섬에서 섬으로 공기를 통해 이동했다고 믿습니다. 이 밖에도 아시아의 고대 문화도 있지만 이처럼 많은 고대 문명들이 세계 이곳저곳에서 그들의 모습을 간직한 채 우리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선조들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문명의 찬란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또한 우리의 미래에 남을 문명과 앞으로 사라질 문명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러한 몇 가지 질문을 남기며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